일단 10페이지 원소 한번 볼게요. 원소에 대해서 처음에 배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소를 배운 다음에 다음 챕터에 이제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분자를 배우게 되면은 분자가 쪼개져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갈라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10페이지 원소 먼저 보시고요. 원소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이걸 일단 먼저 한번 적어보고 시작할게요. 제일 위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물질관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고요. 그리스에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과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연을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남겼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고 원소와 관련해서 최초로 이제 기록을 남긴 사람이 탈레스라고 하고요. 1원소설부터 시작하는데 이 책에서 확인할 거고요.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4가지 원소로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차이는 원소가 한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 물이 원소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엠페도클레스는 불, 공기, 흙 4개로 돼 있다라고 주장했었고요. 이건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입자설이 되고 뒤에도 다시 원소, 원자 이런 거 이어질 때 다시 나올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제 정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많은 조작들 남겼잖아요. 과학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남겼는데 이제 이 사람은 4원소설을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 이어서 4원소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강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서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4원소설이 중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것이고 그 다음에 중세 연금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을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근대 과학에 들어서 17세기 영국의 이제 보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정확하게 근대 과학에 맞춰서 원소설을 주장하게 되고 18세기 프랑스인 라부아제가 이 사람의 원소설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설이 있었다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17세기부터 보일부터가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고 다루게 되는 거라서 요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지만 요 사람들은 그래도 철학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다 알 필요는 없고 한 명 한 명 탈레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요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건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이제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도 있고요. 최초로 이제 1원소설을 주장한 사람이 탈레스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당연히 이제 고대 그리스 시절이니까 관찰에 의해서만 기록을 남기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현미경이 있는 건 아니었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되는데 물을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가면 땅에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탈레스는 물이 근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옆에는 사원소설을 꼭 써놓고요. 엠페도클레스라고 이제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의 주장을 이어서 조금 더 강화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원소설은 만물이 물, 불, 흙, 공기 밑줄 쳐놓고요. 탈레스는 물만 이제 근원이라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흙, 공기 네 가지를 기본 성분으로 생각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합들은 차가움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건조함이라든지 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서양 중세 때까지 크게 이제 이 사람의 사원소설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고요. 중세 연구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보일에 와서 최초 원소설을 주장하게 돼요. 보일은 최초 원소설이라고 적어놓고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라고 주장했고요. 현대적인 개념의 원소설을 제시하였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증명한 사람이 18세기 라부아지에고요. 밑에 있는 이제 물분해 실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실험을 통해서 보일의 원소설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라부아지에 옆에 있는 원소설 증명 써 놓으시고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물이 원소였다고 주장했던 거를 최초로 실험으로 반박한 사람이 되겠죠.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게 되겠죠. 라부아지 같은 경우는 최초로 원소를 이제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정의했었고요. 이때 이제 라부아지 같은 경우 33종의 원소를 발표했다고 해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지금 한 200여 종의 원소가 발견돼 있거든요. 33종의 원소만 발표를 했고요. 이때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소라고 생각을 했던 약간 오개념이 갖고 있긴 했었어요. 중요한 거는 물분해 실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물분해 실험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근대 18세기에 라부아지에 했던 근대 실험 같은 경우는 주철관에다 가열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실험 알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배울 텐데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은 이 앞쪽에 있고요. 물의 전기분해 같은 경우는 뒤쪽에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자,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에다가 이제 별표 쳐놓고요. 이제 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니까 어차피 과학적인 게 아닌 게 많잖아요. 그래서 17세기의 보일의 최초 원소설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라부아지가 물분해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주철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철을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재료 같은 걸 할 때 두드리고 할 때 그때 철이에요. 철은 특징이 가열을 하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는 거고요. 잘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주철관을 가열시킨 다음에 물을 부으면 물이 일종의 전기 분해처럼 분해가 되겠죠. 이제 왜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주철관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다가 이제 산소가 갈라져요. 그래서 산소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 주철관에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주철관에서 산소가 달라붙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녹슨다는 거 알죠? 산화철이에요. 산소가 주철관에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되고 이게 이제 녹슨 거 있죠? 그래서 철이 산화철로 바뀌는 걸 보게 되고 이때 산소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만 주철관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냉각수를 지나면 수소만 이제 수소 기체가 지나가서 식게 되겠고 수소만 따로 포질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철관에서는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되고 산소가 갈라져 나왔고 그 다음에 남은 수소는 냉각수를 지나서 따로 퍼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시켰고요. 그래서 주철관에는 여러분들은 주철관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분해되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냉각수를 통과해서는 수소가 모여진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철관에서는 녹이 슬고 질량이 증가한다 돼 있는데 결과에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요. 주철관에는 녹이 슬면서 질량이 증가한다. 이 질량이 증가한 부분이 산소가 달라붙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거기 화살표 옆을 보시면 물이 분해되어 발생한 산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주철관에 철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돼 있고요. 그 정체는 산화철이에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냉각수를 통과한 후에는 직기병에 이제 수소가 식어서 모여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를 정리한 것을 밑에 보시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이제 증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부아지의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실험에 항상 많이 나오니까 잘 참고하시고 주철관을 가열해서 뜨겁게 가열해서 물을 흐르면 주철관에서는 산소가 산화철로 분해가 되고 냉각수에서는 수소가 따로 모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대에서의 이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산소와 수소를 갈라지는 건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라부아제가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더 이상 물이 원소가 아니고 분해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때 산소와 수소는 원소 혹은 원자가 되겠고요. 요것들이 원자들이 합쳐서 만드는 물이 분자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뒤에 챕터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번 원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되겠죠. 그래서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요. 앞으로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원소 같은 경우는 기본 성분이고요. 원자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지문으로 기본 성분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물질을 이루고 있다는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 분자 같은 경우는 물질의 기본 성질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원소인지 원자인지 분자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찾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소 같은 경우는 기본 성분이다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뒤쪽에서 다시 하겠지만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다가 하나만 더 시켜주세요. 원소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고 최소한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물이 분자라고 했잖아요. 물은 화학 변화 중에 뭐 전기 분해라든지 주철관에다가 이제 물을 흘렸다든지 그랬을 때 화학 변화를 하면 물은 분해됐잖아요. 더 이상 작은 단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소 같은 경우 산소나 수소 이런 애들은 화학 변화를 해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현대에서는 얘네를 여러 가지 핵분해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쪼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위적인 작용을 거치지 않고 자연계에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과일 바구니예요. 과일 바구니 안에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감이 있다 했을 때 원소는 그냥 과일 그 종류의 그 자체 하나하나의 그 자체를 말하고요. 분자는 과일 바구니예요. 근데 원자는 사과가 만약에 2개가 있어. 배가 1개가 있고 감이 1개가 있어. 그럴 때 사과 2개, 배 1개, 감
한 개라는 식으로 과일 바구니를 구성하는 과일들의 종류가 되겠죠. 그리고 개수까지. 이거는 이제 원자라고 하고 그 사과 그 각각의 한 그 자체 있죠. 그 기본 성분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원소랑 원자랑 비슷한 개념일 것 같지만 분자 안에서 구성할 때는 원자라고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성분만 따질 때는 원소라고 하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원소 아래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라고 되어 있고요. 원소 주기율표라고 나중에 우리 통합과학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텐데 주기율표에 이제 118가지에 대해서 쫙 나열되어 있죠.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한 20여 가지 정도 돼요. 그리고 118가지 중에 크게 이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로 나누게 되고요. 금속 원소가 한 100여 정도 되고 비금속 원소가 한 20여 정도 돼요. 대부분은 금속 원소가 많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겠죠. 두 번째 90여 가지는 이제 자연계에서 과학자들이 다 찾아낸 거고요. 나머지 이제 30여 가지 정도 28가지 정도는요. 그 밖의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되겠죠. 이제 현대 들어와가지고 인공적으로 잘라거나 붙이거나 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것들이고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요 90번 이후로 보면요 이상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아메리카늄 등등등 네. 특이한 이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제 원소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특정 국가나 단체라든지 과학자들 이름 따서 이렇게 붙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이한 원소들이 많은데 그 뒤쪽 원소 주기율표상의 뒤쪽의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거고요. 3번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혼원소 물질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은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합물 같은 경우는 호돈소는 원소가 하나잖아요. 원소 두 개가 합쳐지면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 정도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밑에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는 구성 원소가 알루미늄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거 잘 아실 거고 소금은 나트륨하고 염소로 되어 있고요. 설탕은 CHO라고 해서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3번에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을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성질이 시험에 가끔씩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특이한 것만 한두 개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소는 이제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를 텐데 몇 가지 볼게요. 수소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볼게요. 수소와 헬륨이 우주와 지구상에 가장 많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수소 한번 볼게요.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볍고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루어진다. 거기다 밑줄 쳐놓는데 수소는 폭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불꽃을 갖다 대면 퍽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조그만 양이 있어도 폭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비행선을 만들 때 수소로 충전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벼우니까 썼겠죠. 그런데 폭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 그 다음에는 비행선을 이제 헬륨을 수소보다 조금 이제 무겁지만 수소보다 다음으로 가벼운 헬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비행선에 혹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풍선에 헬륨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는 거 밑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 연료로 이용되고요. 잘 들어봤겠지만 수소 전지라든지 수소 연료라는 말 써봤죠. 대체 연료로도 많이 사용해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대기 성분이 21% 되는데 그 21%에다가 조금 쳐놓고요. 잘 알겠지만 대기의 78%는 질소고 20% 정도가 산소잖아요. 그래서 그 수적인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호흡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불을 피우는데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이 이용된다. 이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철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 중심에 많이 있어요. 철과 니켈이 지구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이 지구상에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단단하다는 성질 때문에 기계나 건축재를 이용된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고, 지각 상태에서는 이제 철이 철광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고액 같은
내핵 같은 경우는 철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외핵에서는 철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 같은 경우는 금은 이제 산소와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돼 있고요. 거기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금이 보석으로서 장신구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대체할 정도로 큰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보존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금괴다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보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쌓아서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돈 대용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장신구나 여러 가지 금은 보석의 하나로 이용된다고 하죠. 저는 물과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녹이 쓰지 않겠죠. 다음 헬륨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 다음으로 가벼워요. 그래서 가볍고 안전하여 비행선이나 풍선의 충전 기체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우주가 탄생할 때 처음에 양성자 등등등 중성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합쳐져가지고 양성자가 이제 수소가 되고, 이 수소에 양성자, 중성자들이 달라붙으면서 헬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수소가 가장 먼저 생기고 그 다음이 수소들이 합쳐져서, 수소는 아니죠,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합쳐져서 헬륨이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헬륨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로 이제 비행선이라든지 풍선이라든지 이런 데 기체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구리 보시면요,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 쳐놓고요. 우리 전선의 재료로 사용돼요. 그래서 전선 같은 거 이렇게 잘라보면 금빛으로 된 노란색으로 된 선이 있잖아요. 이게 구리고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그래서 구리를 전선에 많이 이용하고요. 전선 같은 거 잘 구부러지잖아요. 가공 같은 거 되게 용이하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극박도의 원소에 이용해서 2번이 있는데요. 가운데 규소도 볼게요. 규소는 특정 물질을 첨가해서 반도체 소자로 이용된다고 했는데요. 규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상의 모래 성분이에요. 모래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모래를 이용해서 뭐 유리라든지 반도체 같은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규소가 굉장히 지각이 많이 있을 때도 참고하시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공기의 78%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78% 동그라미 쳐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 중에는 질소가 가장 많아요. 78%. 그 다음이 산소가 21%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질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자, 충전재를 잘 알고 있죠? 과자 안에 과자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질소 기체잖아요. 그래서 질소 기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물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게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식품을 보관하기 용이하게 돼요.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생물 같은 경우에 단백질의 원료 중에 하나거든요. 단백질이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로 만들어져요. 단백질. 그래서 아미노산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물의 구성 성분인데 굉장히 질소가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보시면 알루미늄 호일이나 뭐 일회용 용기도에 이용되는 그런 가볍고 강한 성질이 있죠. 열도 잘 통하고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네. 원소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한 것 같고, 오른쪽에 1, 2, 3, 4, 5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학자들과 물질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선으로 연결하셔도 있고요.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죠.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 1원소설을 이제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에요. 탈레스는 물, 기억이고요. 보일하면 이제 원소설이죠.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단순한 물질이다 해서 최초의 원소를 주장한 사람이 디귿이 되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설을 이제 계승해서 조금 더 강화시킨 사람이고 중세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만물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리을 되겠고요. 라부아제 같은 경우는 보일의 원소설을 증명했다고 했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니다. 이런 게 있고 라부아제 같은 경우는 물분해 실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2번 라부아제 물분해 실험에 대한 설명 돼 있고 1번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수소와 산소이다. 맞죠? 2번 물이 분해되면 기체가 발생하므로 물은 원소임을 알 수가 있다가 아니라 X가 되겠죠. 라부아제는 물분해 실험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였다고 했고요. 5 맞고 4번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을 통해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X가 되겠죠. 자, 3번 물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가 되겠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도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원소라고 쓰시면 되고요. 4번 원소만을 옳게 짝지은 것은 돼 있고 답은 5번이면 탄소하고 나트륨.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1번부터 한번 보면요. 수소는 원소고 설탕 같은 경우는 왼쪽에도 얘가 있었던 것 같은데 CHO,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을 해가지고 나트륨하고 염소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설탕, 나고, 알루미늄이고 소금, 산소. 그래서 5번이 맞겠네요. 탄소하고 나트륨. 5번 해당 원소를 각각 고르시오 돼 있고요. 여러분들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 하나씩만 외워가지고 찾는 거 나오거든요. 참고하시고 1번 전기가 잘 통함으로 전선에 이용된다. 구리가 되겠죠. 2번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 생물의 호흡하면 당연히 산소겠죠. 3번 가장 가볍고 우주 왕복선의 연료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되겠고요.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광택이 유지된다. 금이 되겠죠. 장신구의 제곱이면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소들, 아까 말씀드린 약 120여 가지의 원소가 있고 대표적인 것도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원소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크게 지금은 불꽃 반응, 스펙트럼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뒤에 가면은 앙금 반응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불꽃 반응하고 스펙트럼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불꽃 반응을 먼저 하고 불꽃 반응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불꽃 반응이라는 거는 실험으로 해봤을 수도 있고요. 어떤 금속 가루를 가지고 거기다가 태우면 색깔이 나오거든요. 딱 특징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참고하는 건데 그 색깔을 보고 우리가 이 금속이 예를 들면 구리다, 칼슘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알 수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는데 일부 금속 원소라고 돼 있잖아요. 금속 원소 몇 가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속 원소가 자연계에 한 100여 가지가 되고 비금속이 한 20여 가지 되거든요. 총 원소 중에 그 중에서 불꽃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딱 한 10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딱 금속만 된다는 거예요. 비금속은 절대 안 돼요. 탄소, 수소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금속 원소 중에서 일부만 불꽃 반응으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불꽃 반응이 나타나는데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특정 불꽃 반응이 나타난다 해서 색깔을 우리는 외워야 되고요. 책에 나와 있는 한 7가지 정도 외우시면 되는데 겹치는 게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문에는 비금속 원소로도 이제 불꽃 반응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금속 원소는 절대 불꽃 반응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고요. 금속 반응 원소도 일부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놀이가 대표적으로 불꽃놀이 아시죠? 그래서 가을마다 한강에서도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불꽃 같은 경우가 이 금속 가루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내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꽃 반응의 색깔들이 몇 개가 없어요. 보라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은 다양히 많겠지만
초록색이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파란색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에 되어 있는 그 가지 색깔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꽃 놀이 할 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불꽃 반응의 특징에 대해 한번 보시면요. 이 불꽃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뭐 도가니 같은 데다가 가루를 넣고 그 금속 가루를 넣고 알코올을 뿌린 다음에 그냥 불을 붙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불이 타면서 알코올을 재료로 연료로 태우면서 불꽃이 크게 나요. 잠깐 타면서. 그때 보는 거라서 굉장히 실험이 간단하고 쉽죠. 가루만 있으면 되죠. 알코올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하고요. 명확해요. 색깔이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명확하거든요. 불을 끄고 확실하게 보면. 그래서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거. 두 번째, 물질의 양이 적어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가루 조금만 있어도 불이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원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예를 들면 나트륨이 있다 그러면 노란색이 나고요. 구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항상 초록색이 나요. 여러분들 라면 같은 거 끓이다가 혹시라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넘쳐. 그러면은 그 불이 노랗게 변해요. 거기 나트륨 때문에 라면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금속 원소가 들어있으면 그 색깔이 나기 때문에 항상 불꽃 반응색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를 보시면 염화나트륨, 질산 나트륨도 있는데 염화에 있는 염소라든지 질산에 있는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색깔이 안 나. 그리고 나트륨 뒷부분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화구리, 질산구리에서 뒷부분이 이제 금속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같으면 구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청록색으로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2번에다가 별표 쳐놨고요.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면 15페이지에 원소의 불꽃 반응 해가지고 또 실험이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색깔을 한번 외우셔야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리튬은 빨간색이고 스트론튬은 빨간색이고 아직은 원소 이름도 잘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외우시고요.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바륨 황록색, 세슘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보면 청자색, 보랏빛이 나거든요. 꼭 외우셔야 되는데 많지는 않아서 그냥 외우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이제 좀 쉽게 외우라는 의미로 이미지로 이거 써드리면 리본이나 그냥 외우셔도 돼요. 리본이나 스트로베리 같은 건 빨간색이잖아요. 이미지를 한번 외워보시라는 의미로 이제 크게 드린 거고 리본이나 스트로베리니까 대부분 빨간색을 나타내고 리본은 리튬, 스트로베리는 스트론튬 생각하시면 되고 나비라든지 나비는 이제 노란색이 되고요. 나트륨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잘 아시겠지만 녹색이잖아요. 초록색 브롬, 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생각들을 잘 하실 수 있는데 칼륨하고 칼슘이 되게 헷갈려요. 칼륨하고 칼슘이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칼륨은 보라색이라서 저는 보륨, 그 다음에 줄임말 좋아하시니까 칼슘은 그냥 주황색이니까 주시고 이렇게 근데 좀 익숙하게 해두시면 외우기 좋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쉽게 외우시겠지만 요 칼륨, 칼슘이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보륨 주시면 이건 꼭 외워두세요. 칼륨, 칼슘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외우시고요. 뭐 각자 외우셔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외우셔도 되고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우리 실험으로 먼저 볼게요. 15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원소의 불꽃 반응 돼 있는데 그걸 좀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15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를 준 거는 지금 칼라 아니라서 좀 보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 참고해 주세요. 도가니에 솜을 넣고 염화나트륨을 녹였다 돼 있고요. 에탄올 이제 알코올을 쓰는 이유는 불을 붙였을 때 굉장히 빨리 타오르기 때문에 에탄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탄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제 실험 기법이니까 동그라미 쳐놓고요. 도가니에 염화나트륨을 녹이고 에탄올을 뿌린다. 두 번째, 점화기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점화기로 과정 1의 솜에다가 불을 붙여서 불꽃 반응을 관찰해요. 간단하죠, 그죠? 이게 실험의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밑에 이제 결과에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나트륨에서 노란색 칼라 교재를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염화칼슘과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주심,
그래서 주황색이 보이고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보여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이 보이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초록색.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데서 마법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신비하게 보여요.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도 이제 보라색으로 되게 신비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정리를 보시면요,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원소와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 2번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만 알 수 있다. 비금속은 절대 알 수 없고요. 일부 금속 원소만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도 실험해야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의 실험보다 조금 다른 방법이 있지만 원리는 똑같고요. 보시면 니크롬선이라고 있잖아요. 니크롬선은 저항이 되게 큰 금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잘 안 타거든요. 대신에 쉽게 가열이 돼.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배울 텐데, 니크롬선에다가 묽은 염산과 중류수를 쓴다고 했죠. 묽은 염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또 실험 기법인데, 묽은 염산을 쓰는 이유는 물질들을 어떻게 하지? 염산이 녹이거나 제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씻어야 되기 때문에 증류수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도가니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알코올 에탄올을 사용하고요. 니크롬선을 사용하는 거는 이때는 묽은 염산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썼던 거에다가 뭔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으면 또 다른 불순물 섞여 있으면 색깔이 섞여 버리잖아. 그래서 묽은 염산을 이용해가지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류수로 다시 한번 씻고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토치 알죠? 이렇게 캠핑 같은 데 쓰는 토치. 그래서 토치로 이제 토치로 이렇게 가열을 불을 이렇게 쭉 하면요, 겉불꽃에 거기다가 이제 빛을 켜놓고 겉불꽃이 굉장히 투명하고 뜨겁거든요. 그래서 색깔 반응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겉불꽃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이제 심화 교재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에 겉불꽃, 속불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문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겉불꽃에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뜨겁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불꽃에다 빛을 쳐놓고요. 겉불꽃에 넣으면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한다 돼 있고요. 3번 등등등 해서 시료가 바뀔 때마다 반복한다. 네, 이런 식으로 니크롬선과 토치를 이용하는 실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리 자체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1, 2, 3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 볼게요. 실험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다 말씀드렸고, 2번 적은 양의 시로 가루만 있으면 되니까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수 있죠. 맞고요. 3번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나트륨. 바로바로 외우세요. 나트륨 노란색. 염화구리와 질산구리, 구리는 청록색. 그 물질 속에 포함된 모든 성분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X가 되겠죠. 일부 금속 원소만 가능하고요. 2번 염화 칼륨을 이용했어요. 칼륨 딱 보는 순간 보라색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울 때 그냥 보륨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보라색 칼륨. 3번 불꽃 반응 실험을 했어요. 네, 이때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물질을 모두 고르고 있는데요. 나트륨 되겠죠.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 되겠고요.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 색깔 많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12페이지 한번 돌아가시고요.
13페이지는 6, 7, 8번 친구 올 때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불꽃 반응에 대해서 13페이지. 다른 친구들 이거 좀 적어주세요. 불꽃 반응도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비슷한 원소들이 있잖아요. 색깔이 비슷할 때 구별이 안 돼. 만약에 리튬, 스트론튬은 다 빨간데 얘가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꽃 반응이 비슷한 금속 원소가 있고요. 금속 원소가 100여 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불꽃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 밑에 있는 스펙트럼이거든요. 자, 13페이지에 6, 7, 8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볼게요. 모든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니고, 그리고 우리 과학에서는 모든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데 있으면 다 틀린 거고, 대부분 틀린 거고, 일부 금속 원소만이니까 X. 2번 적은 양으로도 간단하게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O 맞죠? 3번 물질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그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O 맞고요. 7번 리튬은 이제 다 써보면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바륨은 황록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나트륨은 노란색. 그래서 바로바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염화 구리와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물질이 되어 있는데 구리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황산 구리 찾으시면 돼요.
8번에 4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꽃 반응의 단점이 있어서 이제 과학자들이 다시 찾아낸 방법이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이고요. 스펙트럼은 뭐 분광기 같은 거 있잖아요. 분광기라든지 프리즘 같은 데다가 빛이 통과되면 갈라지잖아요. 빛이 굴절된다는 걸 배웠었고, 빛이 굴절돼서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일종의 무지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연속적인 색이 띠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연속적인 색의 띠, 그러니까 일종의 무지갯빛으로 쭉 나눠지는 거.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그 색깔 사이사이에 이렇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검은 띠가 나와 있거나 반대로 검은 바탕에 색깔 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연속 스펙트럼에 비해서 이거는 불연속적이잖아요. 그래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도 해요. 연속 스펙트럼의 얘는 우리 백열등 같은 전등 있죠? 형광등. 또 대표적인 게 태양빛 같은 거. 이제 일반적이고요. 선 스펙트럼은 이제 불꽃으로 이제 불꽃을 분광기로 보면은 딱 검은 바탕에 딱 줄 몇 줄 이렇게 나오거든요. 색깔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같은 빨간 불꽃을 봐도 리튬이냐 스트론튬이냐 다 선의 위치나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리튬이다, 이거는 스트론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불꽃 반응이 같은 금속을 구별하게 된다라는 걸 밑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펙트럼 한번 볼게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들 있죠. 여러 가지 색의 띠 거기다가 이제 밑줄여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연속 스펙트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햇빛을 보는 건 아니니까. 오른쪽에 선 스펙트럼이 이제 중요한 거고 옆에 안 써있지만 불연속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금속 물질을 이제 불꽃 반응에 나타나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에 띠 해가지고 나트륨이 이제 노란색 띠가 나오거든요. 프린트는 잘 안 보이겠지만 칼라 책을 보면 노란색 띠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나트륨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선 스펙트럼 특징을 보시면 원소마다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이나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했죠. 거기다가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이런 거에다가 밑줄 쳐놓고요. 원소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거기다 이게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보시면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불꽃 반응색은 비슷하지만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오른쪽에가 빨간색인데 선의 개수랑 위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카라책을 보시면 나오는데 프린트라 잘 색깔은 안 보이지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선의 위치가 다를 거예요. 그죠? 개수가 다르고 그걸 통해서 왼쪽은 리튬이 1개,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이 2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얘는 그리고 항상 리튬은 그 위치에, 스트론튬은 항상 그 위치에 나타나요.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꽃 반응이 같다고 해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 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 하겠죠.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질에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스트론튬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위치마다 나트륨의 위치, 리튬의 위치, 스트론튬의 위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해보면 그 띠에 나트륨의 위치, 리튬의 위치, 스트론튬의 위치 각각의 띠가 다 같이 나타난다고. 물질이 섞여있을 때. 그래서 한 번에 스펙트럼 분석을 보시면요. 물질 X에 물질 A, B, C가 있는데 겹치는 걸 찾아보시면 A와 C는 물질 X에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A와 C는 물질 A와 C가 X에 포함되어 있고 B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원소를 확인할 때 불꽃 반응이라든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자를 배우고 이온을 배울 때 앙금 생성 반응을 배울 거거든요.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다른 원소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소와 반응해서 색이 변할 때 또 이런 것도 이용하게 되는데 보통 그거는 지금 배우진 않고 중학에서 배우지 않고 앙금 이온 반응까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9번하고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같이 한번 볼게요.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의 경우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물질에 포함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선 스펙트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10번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나 햇빛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무지개 같은 색깔이 나온다. 연속 스펙트럼 되겠고요. X. 2번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이나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죠. 5 맞고요. 3번 염화 리튬, 염화 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 불꽃 빨간색이 같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구별한다고 했고요. 4번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선 스펙트럼에는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같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5가 되겠어요. 네, 뒤에 물의 전기분해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과정 보시면요,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전기분해, 근대적인 실험은 이제 주철관에다가 물을 뿌려서 가열된 주철관에 뿌려서 분해시키는 실험이 있었고요. 주철관에서는 산소가 붙어서 그 다음에 냉각수를 지나서 수소가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분해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잘 알겠지만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과정 실험을 보시면요,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땡겨 수산화나트륨에다 밑줄 쳐놨고요. 전해질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수산화나트륨은 물에다가 들어가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거든요. 뒤에 가서 배울 텐데 그러면은 전기가 잘 흐르게 돼요. 이거를 전해질이라고 해요. 수용액상에서 이온이 돼서 전기를 잘 흐르는 물질.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게 되고요. 밑에 적혀도 있네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인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는 거고요.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양극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 각각 따로따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우는 거는 플러스 극에는 어떤 기체, 마이너스 극에는 어떤 기체만 외우시면 돼요. 시험 기법 자체는 외울 필요는 없고. 사실은 여기 뒤에 가서 이제 이온을 배운 다음에 하면 더 좋긴 한데요. 물을 전기분했을 때 플러스 극에는 이제 산소가 모이게 되고요. 왜냐면 산소가 O2가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음연을 띠거든요. 물이 갈라지면. 그래서 산소는 양극에 가는 거고요. 음극에는 수소가 모이게 돼요. 얘는 H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극에 뚫리게 되겠지. 자석처럼. 그래서 산소는 양극으로, 수소는 음극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기체로 산소든 수소든 다 색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산소인지 수소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고요. 산소는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지, 연소시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불을 갖다 대면 타올라요. 향불 같은 경우는 우리 제사 지낼 때 우리 향 알죠? 향불을 갖다 대면 향은 쉽게 꺼지잖아. 근데 그거를 산소가 있는 곳에다가 딱 넣으면 얘가 불이 타올라요. 향불이 타오르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양극에는 산소가 모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수소는 폭발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냥불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져요. 퍽 소리가 나면서 퍽 혹은 펑 소리가 나면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극에는 산소가 모이고 향불을 태운다. 음극에는 수소가 모이고 성냥불을 갖다 대서 퍽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이제 우리 실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다시 볼게요. 결과에 전기분해 장치의 변화에서 양극과 음극에서 각각 기체가 발생한다 되는데, 참고로 수소가 더 가볍고 작은 기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음극 쪽에 수소가 더 많이 모인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수소가 산소보다 더 많이 모인다는 거,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기체 발생량은 플러스극보다 음극에서 더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발생 기체의 종류, 여기가 중요한데, 양극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향불 밑줄하고 산소 기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극에는 산소, 음극에는 성냥불 밑줄 쳐놓고 수소 동그라미. 그래서 같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보시면요, 물이 산소, 수소로 분해되므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다.
가능한 실험이겠죠. 현대적인 실험이겠죠. 자, 밑에 1, 2, 3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볼게요. 양극에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되는데 산소라고 그랬었고요. 음극에는 산소기체가 발생되는데 수소기체가 되겠죠. XX. 3번 실험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수소가 더 많다고 그랬죠. 수소가 더 많으니까 X가 되겠고요. 4번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수소나트륨을 녹여서 이 전해질을 사용해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한다. 5 맞고요. 5번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5 맞고요. 2번 A, B 돼 있고요. A가 무슨 극인지는 밑에 보시면 음극 돼 있죠. 그러면은 음극에는 수소가 되겠고요. A는 수소, B는 양극이니까 산소가 되겠죠. 3번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다 되는데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다. 원소가 아니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쉬고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 끝나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원소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소만 볼 거예요. 쉬었다 갈게요.